만족한다는 하여간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원고를 써봤습니다. 왜냐면 남다리죠. 그 의미가 살구 문화원에서 저스티스 아카데미라는 맨 처음에 한다는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원고로 내가 또박또박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원고를 써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살구 문화원장 김기입니다. 진주부터 준비했을 때 살구 문화원 저스티스 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중추 가정이라 하늘도 청명하고 마음도 상쾌한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고지신 하면 가위, 사이라 오늘 이정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알면 가히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원고지신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옛 것을 열심히 익히고 또 익히면 그것으로 미루어 새 것을 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옛 것도 열심히 익히고 나아가 새로운 학문도 받아들여 열심히 익혀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옛 것에만 천착하여서는 원고지신이 아니고 새로운 학문만이 절대적이라고 해서 진정한 원고지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살구 문화원에서 시작하는 저스티스 아카데미가 바로 원고지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살구 문화원 조영무 박사께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조 박사님과 함께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커서 안 쓰려고 했더니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제 저스티스 아카데미 이제 모시고 고영무 박사님 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제 여기 오시면 사실 뭐 음료라든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예의이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음식물 반입이 전혀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부득이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마치면 바로 식당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 가서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마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조영무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개인 양력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뭡니까 이 100여 명이 넘는 이렇게 청중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상황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아카데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비대면 시절에 비대면 상황에 아주 적절한 그런 아카데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영상이 촬영돼서 편집돼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띄울 거니까 정말 시대 정신에 어울리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봄에 이제 우리 김기일 원장님을 뵙게 됐는데 김 원장님이 끌어가시는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아카데미를 어떻게 추진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몇 달 전인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끝은 광대하리라, 창대하리라, 뭐 이런 소두로 시작해 보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동네 우물을 읽어마신 정순영 목께서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 정보가 와서 듣고 네. 싶어서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아니까. 네. 제가 우리 정순영 목은 여러 가지 동네 인연도 있는데 네. 제가 앞으로 많이 밀어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정치 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저도 네, 그래요. 다른 쪽으로 내 본업에 충실할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본소득으로 했습니다. 제가 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 전공은 경영학인데 또 이 복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이 학제적 이렇게 연합학문, 융합학문 이런 게 많으니까 특히 이제 기본소득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니라 혁신적인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언급하니까 복지보다는 경제 쪽으로 접근하시고 그런 쪽에 우리가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복지 논쟁, 그 다음에 기본소득, 제4차 산업과 일자리, 그 다음에 기본소득과 정치인 이런 순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서두의 그림이 같은 배 다른 세상인데요. 위의 그림은 뭐 요트입니까? 화려한 요트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와인을 마시고 와인이 뭐 서민들은 와인 먹기도 힘든데 골프채 치느라고 와인이 넘쳐 흘러도 아무런 여유잡작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고 밑에 이제 그 요트를 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 보면은 뭐 밑에서 이렇게 갤리선 노예들이 끌지 않습니까? 그 노예들이 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상황인데 그마저도 배가 고장났으니까 너희들이 먹는 식량을 줄이겠다. 이런 게 지금 작금의 현대 사회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봅시다. 결국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등을 넘어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그런 시대로 한번 나아가보자. 지금까지 자유로운 시대 그리고 안전은 많이 확보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인류의 안전과 이런 것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새로운 자유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논의해 봅시다. 그래서 복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복지로부터 시작해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기본소득을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이름이 저스티스 아카데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런 게 2000년대 그 다음에 1990년대에 굉장한 화두를 몰고 왔었는데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정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게 정의다. 정의하면 뭐 우리 한물을 풀어가지고 양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 지낸 음식을 똑같이 나눠 먹는다. 이러한 이 언어적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모두가 잘 사는 게 정의다. 모두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본이 세습되고 모두 한 90%의 우리의 인민들은 자본이 없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정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조금씩 알아봅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지에는 우리가 보편적인가 선별적인가 이게 사실은 영어의 악용입니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도 결국은 반대 입장이냐 찬성 입장이냐 그 입장은 결국은 보편적 입지 경향이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의 경향이냐 아니면 그게 이제 보편적 복지가 진보주의자고 선별적 복지자는 뭐 보수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용 아들도 똑같이 점심 먹고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도 이재용 아들과 똑같은 테이블에서 당당하게 밥을 먹는다. 이게 무상복지 아닙니까? 무상급식. 이게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국민 1인당 30만원 제1차 지원금 다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편적 복지에 해당됩니다. 2차에는 자영업자에게만 지급됐는데 그게 또 말썽이 나니까 통신비 2만 원을 다 지급하겠다 했는데 또 30대, 40대는 뺐어요. 그래서 이 빠진 보편적 복지다 이런 상황이고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사람은 말이 되느냐? 이재용 아들이 공짜 점심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재용이가 먹는 그 돈으로 더 가난한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더 좋은 복지를 주장하자, 제공하자. 이게 이제 선별복지고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 60만 원씩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선별적 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2차 지원금 이게 이제 자영업자 위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가 좋다, 보편적 복지가 좋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결합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실은 소득 하위 50%의 국민은 28.7%가 찬성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23.9%. 그래서 사실 50%, 60%가 넘는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를 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박원순 씨와 오세훈 씨가 급식 문제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씨가 패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오세훈 씨가 무상급식에 반대함으로써 대권 후보에서 멀어졌지 않나. 그래서 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허무맹랑하지 않는가.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이 자기의 시장을 걸고 선별복지를 주장했다는 것은 어깨에 팩할 만한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서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편복지하고 선별복지의 비교를 보면 선별적 복지가 단점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위 10%, 하위 20% 저 사람 소득 있냐 없냐, 재산이 얼마 있냐 이거 조사하는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제 학교에서 나가 공짜로 먹고 이재용 아들은
돈 내고 먹으면 공짜로 먹는 사람, 아 내가 가난해서 공짜 점심을 먹는구나, 이런 이 낙인감, 낭패감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장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 이재용 아들한테도 돈 줘버리고 또 청소부 아들한테 돈 줘버리면 이재용한테 아들한테 간 돈이 가난한 사람 못 가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청소부 아들에게만 주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편적 복지는 아무래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조세 부담이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세 부담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낮아지죠. 반대로 이재용 아들이나 청소부 아들이나 똑같이 부상급식을 받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정이 돼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을 찾아보니까 기본소득 분람회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슬로건을 걸었어요. 가장 마음에 들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쉽게 이야기하면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기본소득에 5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보편성, 누구에게나 준다는 것이죠. 무조건성, 조건이 없습니다. 개별성, 개인에게 줍니다.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으로 준다. 우리가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으로 받긴 했는데 그것이 카드로 들어와서 지역에서 지출하게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게 기존의 복지와는 굉장히 차별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준 소득이다. 그래서 소득 분배, 재분배 효과가 높고 그걸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소득의 쟁점이 아까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부자들에게 돈을 줘야 되느냐? 정말 이재용 아들에게, 최태원 아들한테 이걸 돈을 줘야 되느냐? 그 점심값을 재난적으로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찬성과 반대도 아까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찬성하는 이유가 어차피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공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소득 재분배는 좀 낮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공짜로 돈을 받으면. 그런데 핀란드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근로소득에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받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취직, 구직 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자기가 하는 직업 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체제 성격비보다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공짜로 돈을 받으니까 무임승차자죠. 경제 역동성이 좀 떨어진다.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 자,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복지제도가 그물망처럼 잘 돼 있는데 여기다가 꼭 기본소득을 더 지급해야 되는가?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행정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지만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생활 측에서 제가 적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겠죠. 우리가 사는 게 돈 아니지 않습니까? 돈에 관한 그 얘기는 전등통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신하고도 통한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돈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돈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고,
결국 기본소득도 최후의 쟁점은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현재. 선진국은 한 36.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 그 재원 마련하는 데는 큰 부담은 없는데 세금을 갑자기 올리면 조세 부담이 무지무지하죠. 그래서 돈 문제가 항상 걸려 있습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된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재용 지사가 월 50만 원씩 지급하면 312조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500 몇 조 되는데, 네? 기본소득 주려고 하면은 그 돈 주고 나면 없어버리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러려면 결국 312조에 달하는 돈을 증세를 해서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항이 무지무지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사회배당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원래 비례세를 옹호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만큼은 누진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경제학자는 사회 문제, 뭐 중퇴율, 그 다음에 범죄 증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토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재산인 토지를 극소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범죄가 나오고 사회불평등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기자. 그래서 그걸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재의 기본소득의 바탕이 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토지 공영제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완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땅 한 평 없는 사람, 땅을 갖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단 개인이 건물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개입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지만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가진 사람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행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토지에서 거기에 받은 세금으로 사회배당금 주자 이런 것이 기본소득의 바탕이 된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사실 먼저 시작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미국 알래스카, 캐나다, 온타리오, 네덜란드 이렇게 선진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핀란드의 기본소득인데 사실은 뭐 구직, 고용의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났는데 상당히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핀란드 결과가 뒤에 또 설명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의 기본소득의 여론을 보니까 기본소득을 하세요. 국민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대부분 5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독일, 폴란드 전부 다 프랑스까지 50%가 넘는 찬성률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보니까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이게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건데요. 찬성이 48.6%, 반대가 42.8%.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구직활동, 위에는 구직활동에 관련 건데
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밑에를 보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한 10% 정도 높아졌어요. 그런 만큼 자살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고용 효과는 크지 않았는데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웰빙.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되죠. 생활비가 200만 원 드는데 100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만 더 열심히 벌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푼도 안 받는데 200만 원 벌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소득의 전망을 여러 가지 사카테이 전망을 했는데 빅데이터 소사이어티라는 책 이름입니다. 아르크 디갱하고 크리스토퍼 리베라는 프랑스 학자들이 썼는데 결국 세상에 4차 산업이 진행될수록 세상의 부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이 다 장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변혁 에너지를 누르뜨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리스크 판단력이라는 쓴 존 보츠 학자는 기본소득이 기업가 정신을 고쳐준다, 도전 정신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했는데 국민투표했는데 프랑스에서 부결은 됐어요. 부결된 이유가 재원 마련이 확실치 않아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68%가 30년 안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실험을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고향에 씨앗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목사님이 상가 2층에 쓰는 뭡니까? 그 교회 건물 임대차 전세를 아마 해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증금과 임차료로 성도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에서 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민간에서 목사님이 이러한 실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제가 무치 못했고요. 한국 사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사실 코로나가 오면서 위기를 맞은 사업 중에 하나가 종교 산업이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보면 기독교인들 뭐 대단하긴 한데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사람들, 자기 성도들. 근데 이 목사님이 송명서라는 목사님이 자기 뭐 부자교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30만 원. 아마 이것을 홍보를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 큰 교회들 있잖아요. 이게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뭡니까? 뭐 사랑교회, 뭐 명성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분들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기본소득 공부를 좀 이 목사님 모셔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경제학자 최백운 교수님은 기본소득이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종잣돈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혁신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실을 내다보면 이제 뭐 이재용 지사가 뭡니까?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나네.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비슷하네요. 이재명 지사가 선두의 입장인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500조가 좀 넘습니다. 거기 10% 50조를 기본 소득으로 법률을 정한다면 연 120만 원이 가능합니다. 월이 아닙니다. 연 1인당 12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나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거기서 30만 하면은 1년에 150만 정도는 현재에도 무리 없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원 만들 때 항시 지금 기준이 두는 게 조세 부담률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복지가 잘 된 만큼 조세 부담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덴마크 48.1, 벨기에 45.4, 프랑스 45%. 근데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25.2%니까 지금 현재 한 26%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세 부담을 높이면 재원 부담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악화된 국민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보면 이제 프랑스가 제일 높죠. 한 30% 정도 됩니다. GDP 대비요. OECD 평균이 한 25% 정도 되겠죠. 20% 좀 넘죠. 한국은 보십시오. 꼴찌 멕시코, 칠레, 코리아.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OECD.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만큼 사회복지 지출에 인색한가.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평균이 20.1%인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조세 부담을 높이고 사회 지출을 넓히면 충분히 기본소득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건 좀 오래된 그림인데 2007년도 그림이니까 우리나라 일본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정도 상황이 될 겁니다. 현재 일본 수준 3만 달러 정도 비슷하니까. 근데 보면은 조세 부담률이 일본이나 한국이랑 비슷비슷하죠. 26.5, 26.2. 근데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한국은 그때 8.6%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뭐 한 12, 13% 될 겁니다. 일본도 그 당시 17.8%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 지출이 낮으니까 자살률이 한국과 일본이 세계 1등, 2등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회 투자가 높은, 사회복지 지출이 높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는 자살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한국의 자살률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과연 기본소득 재정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중앙일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아까 그랬죠? 월 50만 원씩 지급하면 연 311조. 월 100만 원씩 지급하면 622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월 100만 원씩 지급은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좀 어렵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 몇 조인데 뭐 상상할 수 어렵고요. 연 100만 원씩 지급하면 아까 봤었죠. 52조 정도면 연 100만 원씩이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 100만 원, 50조 정도는 당장 시행을 해도 어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의 이제 선구자들, 학자들이 있는데요. 토마스 페인이 기본소득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경제학 이 사람이 고딩 밀턴 프리드만은 음해소득제를 주장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2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그럼 100만 원을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가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세상이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동화로 일자리 대체가 심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로버트 라이시라는 버클리 대학 교수님이 4차 산업으로 해서 우리의 군비력이 줄어들고 있다. 1, 2차 산업선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게 1, 2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게 이제 3차 산업으로 넘어해서 소수의 부재한 생산, 소수의 소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매력이 너무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여줘야 될 것인가? 기술 투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자. 이게 이제 미국 라이시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기본소득, 갑자기 코로나 왔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정순영 의원은 코로나 예측하셨어요? 그거는 예측하는데 영화 보고 예전에 예. 그 영화 보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었어요. 환경 오염되니까.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죠. 네, 갑자기 올 줄 예.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 뭐가 오긴 올 텐데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와서 세상 뒤흔들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부각되는 언택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언택트가 사실은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종교도 보면은 뭐 그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큰 성도에서 막 열렬히 그냥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에 초연결 사회, 초밀착 사회에 사실은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경상도 성주에 가면은 그 종교 유명한 그 최바울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구례 출신. 거기 가보면 한 4,000명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어요. 저도 내가 어느 목사님 따라서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다 2박 3일 내가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거기서 다시 모였다고 뉴스에 좀 터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나하고는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 4,000명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성경을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냥 선교사들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한 것에 환멸을 사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밀착 사회, 초연결 사회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나 재택근무나 온라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었죠.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것이 이제 부각이 됐다. 그리고 또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언택트가 감추어진 것이 코로나로 이제 튀어나왔다. 시대정신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132개 개발도상국 빈곤층 약 227억 명에게 일시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택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택트 플러스 온라인. 그래서 언택트. 이게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생활화가 돼버렸습니다. 생활화가.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지금 언택트가 머릿속에서 스마트폰으로 뭐 주식 거래도 하고 뭐 여행 계획도 짜고 뭐 이러한 그런 상상을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뭐 오프라인 구매가 선호되고 뭐 퇴직 비율이 높아지고 오프라인 구매 비율이 높아지고 온통 세상이 지금 다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강좌도 사실은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이 이제 어떻게 우리 요 기본소득하고 일자리하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4차 산업 하면 세 가지 끌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 로봇,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4차 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4차 산업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뭐 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업시대 13세기
이때는 상인이 부를 추구를 했어요. 그 다음에 18세기 말에게는 철도, 철강, 전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 19세기 중반, 20세기 초에는 규모가 굉장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죠. 이때는 석유왕, 록펠러, 포드 자동차 이런 사람들이 세계 최고 부였어요. 20세기 중반에 와서는 이제 금융자본을 소유한 사람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 사람들 세계 3대 투자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21세기에서는 플랫폼을 장악한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의 베이조스, 알리바바, 마인, 소프트뱅크, 현정이 이런 사람들이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은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식과 부와 권력이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부를 창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부는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 현재 사실은 세계의 부는 한 10%가 소유를 하고 있죠. 너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가 세계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가 세계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99% 소수 다수로 분산을 시키자. 그러면 그 수단이 뭐가 될 것인가? 사실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부의 이동을 촉진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한 1,3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제가 사실 700만 원을 한번 사봤어요. 700만 원으로 샀는데 350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감당 못해가지고 한 500만 원 올라오니까 200만 원 손해보고 팔았어. 근데 1,300까지 저기 가버렸거든요. 참 그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최근에 누가 뭐라 그랬냐면 한 11억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비트코인은 2천만 개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최대 유통량은 2천만 개로 딱 아예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발생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금의 그 수요 등락하고 이 비트코인의 수요 등락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해서 근데 사실 부는 잡지 못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시공 구간이 안 맞았는데 마지막 그 찬스가 한번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움직임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지 않습니까? 돈이.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달러가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달러의 가치는 사실은 세계 기축 통화이니까 현재 통화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그 말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볼 차례인데 어제 제가 조대병원 장례식장 갔는데 거기 그 상당한 친구가 MTN 머니투데이 사장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근데 어제 잠깐 만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 잠깐 했어요. 니는 제도권에 있지만 뭔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려면 제야 있는 학자들하고 좀 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친구를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보가 생기면 우리 4.19 문화원 회원들에 제공을 하겠습니다. 오늘 묘한이 또 나임사 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보 참 정보 격차 정보를 준 사람 사실은 돈을 벌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4차 산업 진행이 되면서 이 로봇 미치도 이거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이 제조업 10,000명당 로봇 밀집이 530일 때 나머지 뭐 싱가포르, 미국 뭐 월등하게 많은데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뺏어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 4차 산업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을 통해서 사회적 이익이 높아졌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감소 있다는 것이죠. 2025년에 61.3%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될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6명이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권력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장악한 사람은 돈을 벌고 나머지는 다 어쩐다는 얘기입니다. 종속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이런 어마어마한 친구들도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들이 쿠션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로봇이 인간 능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과제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일정 기본소득이 필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인사들도 기본소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론도 있습니다. 반론이 뭐냐면 1차 산업, 2차 산업이 방직공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지만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듯이 4차 산업 이 혁명으로도 또 새로운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 네, 걱정하지 말라 이런 반론도 있는데 이게 반론이 정말 현실화될지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챕터로 기본소득과 정치인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잠룡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내후년 2022년 3월 9일 대선 그러면 아마 민주당 후보가 내년 9월 말쯤까지는 선출돼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마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선두에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그래서 법치 차원이 아니고 경제적 쪽으로 가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자답게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계급이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필요하다. 근데 선택적으로 주라. 다 주지 말고 이게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거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 사실 네 번째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업이 없는 사람이 내가 봐도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일자리가 잃었을 때 보험이 나온다면 일자리 없는 기간 동안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실급해야 기껏해야 뭐 6개월 한 1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제 압도를 해버렸는데 현실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버전 이렇게 보수 버전 이렇게 나왔는데 보수들의 특징은 그럽니다. 지금 현재의 복지정책 이걸 돈으로 따지면 원래 한 11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걸 구조정해서 그 돈으로 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의 가성비가 낮은 이유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는 푼돈으로 약자를 구제하지 못한다. 그래서부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재명식 월 50만 원 줄이면 312조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보수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런 기본소득인데 누굽니까? 김종인 대표는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전문가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전문가인데 보수의 틀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이 뭡니까? 기본소득 하자 이렇게 주장해서 제1호 법안으로 기본소득을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조금 공헌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보전은 기존의 복지 플러스 돈을 더 늘려서 주자, 확대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제일 앞서고 있는데 1년에 2번 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은 아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뭐 한 50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0조 돈으로 1년에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씩 2번,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증세 없이.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동의하면 탄소세나 로봇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을 통해서 증세를 해서 더 많은 돈을 주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용료를 기업들한테 걷어서 그거를 기본소득 지원으로 주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알래스카가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연 한 2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 빈곤이 낮고 평등한 동네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genkiPay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재명의 그 홍보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타임즈에 1억 원 들여서 자기의 기본소득 홍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려고 뭐 엄청난 힘을 지금 쏟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재명의 genkiPay가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genkiPay의 성공을 다뤘는데 2022년 대선의 어젠다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20만 명이 지금 실질적으로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데 3개월마다 25만 원이 조건 없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산시장, 전통시장 같은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같은 경우는 약 45%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본소득 우리가 이제 이걸 놓고 하면 이제 수기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1시간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토론을 하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지지가 거의 뭐 80%까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수기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초구에서 또 하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청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일한 서울의 청장 중에 보수주의 청장 아닙니까? 그 조은희 청장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가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뭡니까? 청년수당을 주겠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1,300만 원을 조건을 주겠다. 단 그거 안 받는 비교집단하고 저기 보면은 24세에서 29세 700명에게 인터뷰 참여하고 실비 지급하는데 이 비교집단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연구 결과를 내겠다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다. 그것을 뭔가 좀 이런적으로 꺾어내는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초구에서 조은희 선장이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한번 짚어봤는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첫 번째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한다.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또 미래 불안감 없을 수 있다. 우리가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100만 원밖에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대출 뭐 카드 대출하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막혀버리면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 기본소득이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미래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불안감 없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회 불안 요소가 감소되겠죠? 그래서 삶의 여유가 생긴다. 삶의 여유가 생기면 아무래도 자살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살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200만 원 만들려고 뭐 시장에서도 일해야 되고 투잡, 쓰리잡 잡아야 되는데 100만 원이 기본소득 들어오면 그 일이 줄어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고요. 아직도 저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 왜 세금을 걷어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이 나눠줘 버리냐?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왜 구분해서? 그래서 너무 불공정하다. 선별복지를 주라 이런 내용이죠. 가난한 사람만 주라. 왜 부자에게도 주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 공정하지 않다. 이게 반대의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줘버리면 근로의욕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일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어떻게 이거 감당하겠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가 낼 돈이 늘어나겠죠? 자기 세금이 늘어나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 조세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은 조세를 늘리면 표는 그만큼 깎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가장 큰 문제가 조세를 늘리는 문제는 굉장히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상 기본소득 다 좋네 해도 나한테 세금 늘어나면 세금 어디서 받아들면 우리 일반 시민도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보면은 우리 아파트 관리비 같은 경우도 공통경비 나오지 않습니까? 공통경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번 달에는 공동전기세가 많이 나왔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들잖아요. 나도 가끔 더 이번 달은 많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세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내는 그 세금이 많아지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세금이 심해진다. 그래서 내가 내는 세금이 많아지면 반대율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욕 문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또 자기 정당 정책에 5.18 정신을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어찌됐든 기본소득을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 최고의 농객 진중권이가 기본소득 같은 새 정강 정책이 DNA로 뿌리박혀야 보수세가 커진다. 사실 진중권이가 요즘 진보를 배신하고 보수편을 많이 들어서 실망감이 좀 들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실력 있는 농객이면은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이 진중권을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예형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 예형이라는 사람이 저주 앞에서 우통을 벗고 북을 치면서 내 이놈 감히 한 나라를 배신하고 역심을 부른 자 아니냐, 그렇게 독소를 품었는데, 사실 저주 앞에서 이제 삼국지 연의 내용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그만 독소를 퍼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는데, 어찌됐든 진중권이 이제 우리 진보 입장에서는 예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또 진중권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진보에서. 그 친구가 꼭 진보만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 보수도 못하면 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기본소득 정강 정책도 보수가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넓혀주고 있고요. 뭐니 해도 기본소득을 어젠다로 선정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다. 그래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작년에 37곳, 올해 49곳,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낙연 대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한 내용을 굉장히 이낙연 대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총리를 하고 또 부총리를 통해서 재정의 상황을 보고받고,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도 이 선별복지로 선별지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 기본소득 문제를 이재명 지사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뺏겼는데, 어젠다를 앞으로 어떠한 어젠다를 들고 와서 경쟁에 불을 땡길지 아마 이낙연 캠프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고 지속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소득안을 만들어내는 쪽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인데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 100만 원이면 50조, 그다음 월 50만에 311조인데 311조도 못 만들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분담이 한 26%인데 조선분담을 한 10% 정도 늘리면 가능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결국은 국민 기본권으로 나가야 된다. 헌법 10조가 주장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 이게 국민소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한국 사회에 미래는 상당히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회문화원,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김길 원장님의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우리 아카데미의 시작을 정의롭게 국민소득으로,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복지 전문가는 아닌데 나름대로 관전자 입장에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냥 수박 커다랗게 형식으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대선까지 그 이후에도 거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첫 스타트를 끄게 돼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30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맨 처음에는 1시간을 하셨습니다. 딱 채워서.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정확히 1시간을 딱 처음에 1시간 하신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에서 좋은 말씀 또 많이 또 저도 많이 배워봤는데 많이 배워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혜주 조용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오버된 관계로 저희가 바로 식당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하신 중에 예약을 마쳤습니다. 식당 예약을. 그래서 사진은 찍고 갑시다. 사람 왜 안 나한테 제가 사진을 찍으시고 안내해 드릴게요. 식당은